미국의 사법체계 요거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네, 하는데, 일단은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과의 약속인 게 맞아요. 약속. 그런데 네, 약속을 넘어나서 강제를 하고 있어요.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만이지만, 이거는 강제라는 게 따라서, 우리가 규범이라고 부르고요. 왜냐면, 뒤에 강제에다가 강제까지만 하고 끝나면 좋지만은 벌이 따라와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강제 더하기 벌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네, 들어서요. 한국에서 음주운전 검문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예. 그러면 미국에서 음주운전 검문하는 거는요? 본 적 없습니다. 음. 자,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어, 음주운전 검문하는 방식이 틀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요, 한국은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자다. 일단은 이러한 정의하에 길목을 막아요. 네, 길목을 막고 거기에 순찰차들이 쭉 바리케이트 형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대씩 한 대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운전자 한 사람마다 이렇게 훅 하고 부르라고 해요. 음주운전 측정기를 대고. 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던 안 하던 모든 운전자는 마땅히 그걸 불어야만 되고요. 그거를 네, 거부를 하면은 잡혀가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운전자가 내가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거를 거기서 증명을 하면 범죄자가 아닌 것이 되고, 증명을 못했어요. 증명을 못했다는 얘기는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달은 벌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런 식으로 길을 막고 하는 경우도 제가 LA에서는 종종 본 적이 좀 있지만, 그와는 네, 다르게 순찰차가 다니면서 또는 순찰차가 길목에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차를 쫓아가서, 그리고 나서 차를 정지시킨 다음에 음주운전을 단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사람들을 음주운전자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단속하는 데 비해서, 다른 데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혐의를 갖게 된 상태에서만 음주운전자를 이렇게 단속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법과 미국법의 큰 차이를 단면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법 체계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륙법 체계인 국가하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 그래서 영미법 체계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란, 이슬람 뭐 이런 나라에 해당되는 이슬람법 체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한국은 로마법 및 독일법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대륙법 체계 국가고, 미국은 당연히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 그런 국가 체계 자체가 그렇게 전승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미법 체계 국가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가장 큰 차이는, 대륙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 그러니까 법전으로 구성된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법이에요. 그런데 영미법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판사가 내린 판결문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서로 보완하면서 법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각각 우선하는 법이 각각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혼동하게 되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통역을 해야 될 한국 사람들도 이거를 혼동을 하게 돼요. 영미법과 한국법을. 그러니까 한국법은 대륙법 체계인데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뭐 이러한 그냥 반응들이 일단 튀어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적어도 미국 법정에 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 지인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한국 변호사들을 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변호사들은 이런 대륙법 체계에 의해서 설명을 해줬고, 미국 변호사들은 판례에 의한 영미법의 체계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 방식이 달라서 결국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대륙법과 영미법의 큰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달라요. 법의 기원이 다르고요. 법원의 구조가 다르고, 그 다음 법원의 운영 방식이 또 달라요. 첫 번째로 한국법은요, 프랑스와 독일의 대륙법이고요. 그리고 한국법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법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독일법의 본류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법은요, 영국의 커먼러라고 하는 보통법에서 비교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대륙법과 영미법의 큰 차이는 한마디로 법전법인가 판례법인가 라고 하는 거죠. 대륙법은 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에 비로소 법이 되는데, 영국, 그러니까 미국의 법은요, 보통법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자체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법을 만들 권리가 의회에 있는가 법원에 있는가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 있으면 대륙법이 되는 거고 법원에 있으면 영미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미국에는 이미 많은 성문법들이 그리고 법들이 법전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의 판사는 그 법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영미법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 법원이 미국에서의 경우처럼 정부 형태처럼 이원적인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예요. 미국은요. 물론 한국은 그에 비해서 그냥 무조건 3심 제도예요. 그래서 한국인 경우에는요, 1심이 지방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최종심인 대법원, 이렇게 법원의 구조가 가지지만은 미국은 각 주마다 1심 Circuit Court라고 하는 1심이 있고요. 2심 Appellate Court라고 하는 2심이 있고, 그리고 주마다 또 대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각 주에는 또 연방법원이 또 있어요. 재밌죠? 가령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요, 연방 1심 법원은 District Court라고 부르고요. 연방 2심 법원은 Seventh Circuit Court라고 불러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거 교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재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요약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강의 말면에 이거를 보고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강의를 듣는 셈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교재는 제가 이따가 보라고 하실 때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연방 대법원까지 주에 다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 법원하고 연방 법원은 서로 관할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연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미국 헌법에 관련되지 않은 한은 연방 법원은 주 법원의 관할 권한이 아예 없어요. 전혀 다른 체계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재판의 운영에서요, 우리는 직업 법관만이 재판에 관여하지만은요, 미국의 경우에는요, 참 다른 게 있어요. 배심원 선생님 참여해봤어요? 아니요. 예. 시민권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요, 사실관계, 이게 정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판단은 배심원이 담당을 해요. 그리고 법률관계와 양형 문제는 판사의 소관이죠. 좀 달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판사가 다 판단을 하죠. 사실이니까 네가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가죠. 가령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교통사고에서 사고자가 과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식 재판에서 피고와 원고는 서로 증거를 가지고 배심원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미국 재판 현실에서요, 배심 재판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게 맞아요. 형사사건 경우 배심 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전에 사건이 사실은 종료가 되죠.
즉, 미국은요, 재판전 절차가 훨씬 발달이 되었어요.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까지 이미 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드물죠. 그래서 이러한 두 나라의 법 차이 때문에 우리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도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미국 법은 영미법 체계고 한국 법은 대륙법 체계니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서 보면은 사실 영국 법 자체도 대륙법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판례가 쌓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코드가 만들어져서 그거는 코드 가운데서 몇 번째 위반이다. 이렇게 아예 판례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법이었는데 원래 그거 자체도 대륙법의 근거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소지들이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미국 법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영미법이 판례법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판사가 개입을 하는 순간에는 판례법이 아니라 대륙법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판사의 어떤 권고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은 또 다른 결과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루지애나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관계로 지금은 그 주법은 프랑스법을 따른 대륙법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마다 다 각각 주법이 있는데 루지애나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주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법을 따라갔던 거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대륙법의 전통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만 해도요, 이렇게 그간에 쌓아왔던 판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마다 만들어낸 법령까지 따지면요, 한국 법전에 거의 상응할 정도로 주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특이한 점을 보면은요, 미국은요, 연방공화국이에요. 연방공화국. 여기에서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경우요, 좀 한국과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흔히 한국에서 오신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주를 도로 생각을 해요, 도.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그렇죠? 위스콘신 주를 경기도, 경상남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미국에 있는 주는요, 독립된 국가예요, 원래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래 18개 주가 각각의 독립을 원래는 원했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남부에 있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해보겠다라고 나섰잖아요. 그게 바로 남북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서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미국에 있는 주는 도다. 그리고 도 안에 카운티는 군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서의 하나의 개별된 국가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국가와 같은 독립된 정부와 같은 그런 성질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의 센서스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 정부 내 숫자가 83,000개라고 합니다. 운영되는 독립기관들이 83,000개. 이거 얼마나 이 양이 많냐고요. 그런 것을 따져보면은 이 연방국가가 어떤 정부 조직을 이렇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연방이 아니라 주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지사는요, 거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에서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어때요? 각각의 다른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법들이 또 틀려요. 주마다. 과거에요, 트레일러의 타이어의 형태,
무게까지 각 주마다 제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일러가 대륙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한 주에 이르러서는요, 주 경계선에서 타이어를 바꿔 껴야만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고요. 심지어 선생님 그 레몬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몬법. 레몬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인데요, 일종의. 레몬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 전역에 있는 주마다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법인데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의 그 18개월, 산지 18개월 안에 18,000마일을 안 달렸는데 그 이전에 자동차가 고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고장을 일으켜서 수리소에 갔는데 똑같은 고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고장으로 사회를 가거나 또는 총 고치는 기간이 30일을 넘었거나 그러면 환불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거 보니까 레몬법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국에서도 도입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레몬법이 소비자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호원에서 야 그거 좀 해줘라 권고가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게 법이에요. 법이다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벌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환불을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절대 환불을 받을 수가 없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의무냐 권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법과 미국법의 큰 차이를 하나를 더 설명을 하고 싶네요. 얼마 전에요. 미국 조지아주의 한 법원에서 인터넷에서 아동 음란물 동영상 26,000건을 내려받아가지고 갖고 있던 64세 지역 방송사 사장한테요. 무려 징역 1,000년을 선고했어요. 1,000년. 징역 1,000년을. 사람이 100살도 안 사는데 1,000년을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느냐. 한국 같으면은요. 1,000년 선고는 말도 안 되고 한국 같으면은 뭐 15년이나 20년만 선고를 해도 야 세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식인데 미국은 1,000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죄를 여러 건을 지었을 때 죄별로 형량을 정한 다음에 그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이 방송사 사장이 검찰에서 음란물 26,000건 가운데서 검찰이 60건을 골랐어요. 그리고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60건 중에 죄질이 나쁜 건 50건에 대해서 한 건당 형량을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건 곱하기 20년 하다 보니까 1,000년이 나온 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은 여러 죄 가운데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를 가중 처벌하는 걸로 끝나죠. 죄를 몇 개 지었던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도죄 2건, 사기죄 2건, 강간죄 3건을 지은 사람을 예를 들면은요, 법정 최고형 가운데서 절도죄는 6년, 사기죄는 10년, 강간은 30년, 이렇게 법정 최고형이 정해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강간죄가 제일 무거우니까 30년을 일단은 기준으로 하고 그 2분의 1은 15년을 합쳐서 최대 45년을 처벌할 수가 있죠. 만약에 미국식으로 따져버리면요. 절도죄 2건이 12년, 사기죄 2건이 20년, 강간죄 3건이 90년이니까 최대 122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법과 대륙법, 그러니까 대륙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 법체계, 이렇게 법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의 한국식 법에 익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통역을 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그런데 이제 사석에서는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사석에서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설명을 물어오기 때문에 그러죠. 아니 한국은 안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이게 뭐 그냥 통역만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선생님이 적어도 이 미국의 사법제도 요거를 저랑 한번 보고 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설명을 하다가도 선생님이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러한 거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연방사법제도 거기 개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인트로덕션, 미국의 사법체계예요. 있죠? 사법제도라고 했는데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Federal Legal System,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그 13개의 식민지, 영국에서 탈퇴한 13개의 식민지는 일단은 뭐를 갖는다? 예, 영국식 그 사법체계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 이를 잘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연방법의 원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법의 원천은 결국은 법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건국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방법의 기초가 되어지죠. 따라서 항상 주법과 연방법이 싸우면 연방법이 이겨요. 그거를 연방법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supremacy of federal law라고 하는, supremacy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 그 다음에 법 체제 속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미국은 세 가지의 부서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 밑에 이제 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눠지는 그런 체계를 갖죠. 그래서 legislative라고 하는 것이 입법부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가 제출하는 법안은 첫째는 빌이라고 부르죠. 빌이라고 부르게 되겠고, 만약에 그 미연방 법령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The US 코드라고 불러오는 게 미연방 법률집이 돼요. 그래서 미연방 법령집은 연방 법령들을 갖다가 그 codification, 그러니까 정리해놨다는 얘기예요. 성문화. 마치 이거를 문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법제화시켰다. 그거를 성문화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미연방 법령집, 흔히들 더 코드라고 불러요. 더 코드.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부서는 사법부가 있죠.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그 legal judiciary, 그래서 judiciary라고 불러는 사법부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고요. judiciary. 그 다음에 행정부라고 하는 executive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죠. 행정부의 수장은 일단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수장이 되어 수 있고, 미국 헌법 자체가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을 헌법 2조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천이고요. 페이지 넘겨서 미국의 법에 또 다른 원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습법, common law, 관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있어요. judicial precedent라고 하는 판례. 일단은 법정은 법에 의해서 분쟁이나 유법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단순히 법을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해석을 할 때도 그러한 비슷한 내용의 사건, 여기서 사건은 케이스, 그 케이스를 가지고 토론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케이스가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다? 오케이, 그러면은 법의 정신도 이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법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시도, 이게 바로 판례가 해당이 되죠. 페이지 넘겨서요. 민사소송은 일단은 시빌 액션 정도가 되겠고요. 형사소송은 크리미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요. 그 배상 혹은 집행절차 이렇게 있는데요. 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권고가 아니에요. 왜냐면 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오는데요. 그 집행을 법에서 또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갚게 되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remedies라고 부르죠. 그 다음 연방체제 안에서 주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몇몇 그 법들은요,
주의회에서 법을 아예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외국하고 조약을 맺으면 안 돼요. 주는 자기가 마치 국가처럼, 왜냐면 국가는 미국 연방 국가가 있는데 주가 마치 자기가 국가처럼 외국하고 조약을 맺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화폐를 또 발행을 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권한은 국가가 하는 거지 주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법은 만들면 안 되고요. 또 헌법 6조에 근거해갖고 주가 헌법이나 연방법에 저촉되는 법을 어떤 거든지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요, 지난 그 남북전쟁의 그 어떤 그 근거가 된 것처럼 주가 연방을 탈퇴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연방법정하고 주법정의 차이, 그리고 재판권과 관련돼서 복잡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초점이 되고 집행, 그런 내용들이 사실 오늘 73페이지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강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웃라인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은 선생님이 한국말로 이렇게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로 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제목 타이틀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만 보시면 이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게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죠. 챕터 1에서요, 연방사법제도의 역사와 조직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항소법원이에요. 항소법원인 것은 appellate court라고 부르는 항소법원, appellate court.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순회법원이 있고요, circuit court. 그 다음에 appellate court라고 하는 항소법원이 1891년부터 지금까지 쭉 에바트 법안에 의해서 쭉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항소법원의 재심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retrial이에요. 또는 new trial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심을 할 수가 있고요. 항소법원의 가장 큰 임무는요, 대법원처럼 올라오는 항소 사건을 받아들일지 말지 자기가 선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는 그냥 무조건 항소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대법원으로 올릴까 말까를 따지는 심사의 기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안 보내는 경우도 많죠. 그냥 이거를. 그리고 3인 판사 재심단 해가지고 이것을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으로 보낼지 또는 순회법원에서 열을지 이렇게 합의가 될 수가 있고요. 엔뱅크라고 불리우는 전원 합의체.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점인 합의체죠. 이런 전원 합의체라는 절차가 항소법원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오버럴 프리시던이라고 하는 구두 변론이 또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절지먼이라고 하는 판결이 이제 갈 수가 있지요. 미국의 지방법원은요, 디스트릭 코트 또는 로컬 코트라고 부르는데, 최초의 지방법원은 178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일단은 원래 있던 독립된 주들, 13개 주가 바로 지방법원을 갖고 시작을 하죠. 최초의 지방법원 판사는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좀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 얘기도 따라오죠. 자, 심리법원, 그러니까 트라이얼 코트, 그러니까 코트 히어링, 코트에 불러가지고요, 아직 재판을 하기 전에 심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심리가 바로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배심원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배심원, 그랜드 주어, 그 다음에 소배심원은 패티 주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들을 총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얼이라고 하죠. 주얼이 복합적인 의미로 그냥 한 사람씩은 가리켜서 주어라고 부르면 되죠. 주어, 그랜드 주얼, 그 다음에 패티 주얼. 형사소송은 배심원이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6명이에요. 반절이죠. 외우기도 쉽죠.
형사소송은 12명, 민사소송은 6명의 배심원을 갖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사안은 아닌 듯 싶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매지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치안 판사를, 그 연방지법 법원 판사들이 이걸 따라주는데, 흔히 JP라고 해가지고, Justice of the Peace, 이러한, 라고 치안 판사를 또 부르죠. 법원 서기는 코트 클럭이라고 부르죠. 코트 클럭.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보면은요, 주사법제도. 일단은 주법원도 역시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3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너무 많은 그러한 항소가 있기 때문에 항소법원 자체에서 대부분이 대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심리에서 그냥 다 잘라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페이지 넘기면은 주법원의 조직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따지는 것은 제한재판권 심리법원이라고 하는 거, Trial Courts of Limit Jurisdiction,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가리키는 거, 치안법원 아까 얘기했죠, Justice of the Peace Court, 시민법원은 역시 City Court, 카운티는 County Cour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법원, Juvenile Court가 또 있고요. 가정법원은 Domestic Relations Court가 또 있고요. 대도시법원은 Municipal Court,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상으로 각각의 다른 일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 통역사들이 가장 많이 옆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게 심리법원에서 주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벼운 법규 위반, infraction이라고 불리우는 가벼운 법규 위반.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해 갖고 코트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범죄, 가벼운 범죄인데요. misdemeanor라고 불리우는 경범죄, misdemeanor.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거 있죠? 네, 날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이 이제 felonies라고 불리우는 high criminal crimes. 그러니까 중범죄. 요 정도 부분을 이제 코트에서 우리가 이제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재판권 심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항소법원, 그 다음에 최종법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주 법원에서 치안 판사를 아까 매지스트레이트라고 제가 불렀죠. 법원 서기, 이런 용어는 나중에 우리가 또 법정 용어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기능적으로 보시면 좋겠죠. 법원 서기, law clerks라고 불러오죠. 행정국은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court라고 부르겠고요. 법정서기, 법원서기 틀려요. 법원서기하고 법정서기하고, 법정서기는 법정에서 하는 거니까 코트 클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정 관리인도 역시 코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법원의 임무들이 쭉 있는데, 재판권 행사와 정책 수립,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따질 법원은 아닌데요. 연방 지방법원 같은 경우 디스트릭 콜트죠. 형사소송은 크리미널 케이스라고 부르죠. 민사소송은 시빌 케이스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연방 항소법원이 있고요. 아까 어펠레이시라고 불렀죠. 대법원은 수프림 코트라고 제가 불렀고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용어가 원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권의 한계 부분 같은 경우 간략하게 잘 돼 있어요. 실질적 분쟁이 있어야만 재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변은 구체적인 것을 항변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스퍼시픽한 거, 그렇죠? 스퍼시픽. 항변은 plea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 plea must be specific. 항변은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수혜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항소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 해석 여부만 따져서 결국은
거기서 심리에서 기각하고 말고 이렇게 하죠. 대법원은 판례에 얽매이지 않아요. 대법원은 자기들이 거기서 대륙법처럼 자기들이 거기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송은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정치적 쟁점은 법원에서 다루지 않고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요. 법률 폐기는 최소한으로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한 측면만으로는 유현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챕터 3까지만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법 절차, 변호사,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할 때 하는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